혹시 선생님의 이 세 번의 결혼 중에서 네. 이 막 상대가 좀 내가 조금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이 좀 동정심이 싹 들어서 마음이 싹 움직여져서 결혼을 하기도 하십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하도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그런 적도 있죠. 아, 네. 왜 밖에 나가서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집안 식구들한테는 왜 그렇게 못하냐? 그 매일 그걸로 야단 맞죠 매일. 무슨 기념일이다 뭐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한다든가. 하여간 그 집안 식구들 만나서 무슨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빠졌죠. 네. 근데 그 마음만은 늘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내가 이제 업무가 있으니까 그걸 다 못하는 거지. 아버지로서는 내가 할 일을 다 못했죠. 왜 못했냐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시간을 못 내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죠. 그런 것은 이제 좀 후회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뭐냐면 우리 가족이 우리가 희생해야지. 그거는 감수해야지. 감수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럼 뭐가 사랑이야? 그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급하다 이거야.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제껴놔야죠. 이거 가족분도 진짜 서운하시겠다. 네.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를. 오늘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구나. 남편은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하지 않나요? 아니 가족들은 나를 이해한단 말이야. 우리 선생님은 상대방이 가엾고 불쌍할 때 그리고 되게 걱정이 되고 안쓰러울 때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위기에서 좀 구해내야 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근데 가족은 불쌍하진 않거든. 왜? 사랑은 하지만 안 불쌍하거든.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진 않거든. 그러니까 엄영 선생님은 이 상대가 좀 불쌍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가 제 1순위예요. 아니 집안에서도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인정을 베풀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가족들 모임이나 이런 거에 따른 게 이제 맡고 있는 일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잘 못 내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되게 남편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은 한두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인데요. 누군가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가여운 사람한테 뭔가 가서 뭐 재능 기부를 하든 아니면 뭐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비를 좀 도와주고 가서 뭐 병문안을 하는 거든 이거는 되게 한두 번이면 그 상황은 해결이 돼요. 이거를 막 그 사람과 막 지속적으로 막 10년, 20년을 계속 도움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고 할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선생님 자신은 뜨거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족은 가족들한테는, 그렇지. 네, 한두 번 시간을 보낸 걸로는 막 뜨거움이 느껴질 정도로 막 여보 막 너무 고마워요. 내가 막 아빠 막 이러지 않으니까 늘 같이 사니까. 네, 같이 사니까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의 애경사라든가 네네네네. 남들이 어떤 그 이제 생활고에 허덕인다든가 네. 그런 게 늘 네. 눈에 띄어요. 네. 혹시 선생님의 이 세 번의 결혼 중에서 네. 이 막 상대가 좀 내가 조금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이 좀 동정심이 싹 들어서 마음이 싹 움직여져서 결혼을 하기도 하십니까? 그런 적 있으세요?
하도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그런 적도 있죠. 아, 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청혼을 한 것보다는 내가 늦으니까 여자 쪽에서 먼저 결혼하자. 그런 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았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근데 마음도 있으세요?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받으면 그거를 거절했을 때 걱정스럽잖아요. 네, 그런 거가 작용을 했어요. 하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요. 네. 아니 그리고 누군가와 조금 가까워지거나 관계가 진전이 되면 선생님은 책임감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감도 느끼는 상황에서 결혼 우리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거절하기도 좀 어려워. 근데 좀 당연히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또 내가 조금 더 케어를 보살펴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야. 이게 다 합쳐지면 선생님 결혼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제볼 때 선배님이 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 또 그분의 피해가 갈까 봐 그래요. 혹시나. 그렇지. 내가 왜냐면 헤어진 분들 그렇죠. 를 거론하면 안 되니까. 또 배려를 또 하시는 것 같으세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선 돕고 하는 게 인간다운 거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하나가요. 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세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걸 좀 잘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첫째. 일단은 우리 고객님 보니까 동정심 있으신가 보다. 이게 동정심 있습니다. 네네네.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심. 그 다음에 질투심.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존경심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호감이죠. 네. 상대를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설이나 이런 데 많이 등장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왜 선생님들? 네네네. 선생님을 이제 너무 경외하고 존경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좀 착각하게 되는. 사춘기 때. 물론 진짜 사랑해서 또 결혼하시는 분도 있지만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질투심은 약간의 소유욕이나 경쟁심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소유욕은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싫어서 그런 마음을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심은 내가 상대로 생각하는 이 사람이 어떤 다른 누군가와 같이 있는 거는 그 다른 누군가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지는 거야. 그래서 질투심이 확 생기면서 난 널 사랑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선생님과 좀 관련이 있는 동정심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고 또 상대가 나한테 의지하는 걸 보면서 스스로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했네. 그 뜨거운 만족감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사랑이라고 약간 착각하기도 해요. 네. 이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게요. 동정심은 어쨌든 상대가 좀 다른 사람이 힘든 면에서 기인된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편안해지면요. 그 마음이 없어져요. 선생님 아까 그 인터뷰 영상 보면요. 사회적 약자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 그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저희 때는 그냥 뭐 악으로 신입생 깡으로. 환영회 때부터 맞았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 당시는 뭐 다 맞다 치고 뭐 다 80년대. 80년대 중반이니까 그래도 그게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냥 좋아하는 거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뭐 군대 갔다 와서 20대 대학로를 와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외형적으로 굉장히 배우로서 조건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뭐 무대 배우는 좀 이렇게 체구도 크고 좋아야 되는데 저는 뭐 1m 70도 안 되지 뭐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배역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한 10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약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뭐 그 이후에 그랬는데 그것도 따돌림 비슷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는 느낌?
네. 그런 걸 많이 당했어요. 어. 이거 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눈빛 있잖아요. 네네. 그 해화동에서 집까지 이제 지하철 타고 밤에 갈 때 지하철 창문에서 이제 창문을 보면서 그만둘까. 이게 제 후배들도 이미 뭐 다들 유명해지고 뭐 이럴 때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좀 외로웠어요. 배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거는 한번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다. 그 하나의 저의 그 어떤 신념 가지고 그냥 버틴 거예요. 네. 괜찮아. 이렇게 사는 것도 그냥 하나의 인생이다. 괜찮아. 그 당시에 그 연극을 하실 때는 그 결국은 뜨거운 횃불 같은 내가 이거 꼭 이룰 거야. 근데 이 마음 안에는 그런 아주 분노와 아주 한이 맺혀 있는 그걸 자양분 삼아서 버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집에 왔을 때는 과연 김병호 선생님 내면에는 뭐가 남아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혹시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될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마음의 여유나 여력이 없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활화산처럼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 마음 안에 뭔가의 여력과 여유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굉장히 집에 들어와서의 그런 어떤 허탈한 마음, 허전한 마음. 뭐 집에 들어와서 말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저는 성격적으로 밖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걸 집에까지 끌어들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이 전파시키는 걸 식구들 생각해서 남자가 이렇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네. 사전 제가 조금 네. 미리 체크해 보라고 네네네. 제가 한번 그 결과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소한 자극에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불안이 높고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원이 많이 좀 이렇게 약해져 있는 상태이고 특히 지금은 건강이라든가 또는 이제 경제적인 노후에 내가 그래도 좀 편안하게 가족들과 지내려면 경제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네. 특히 노후에. 네. 왜 여자들이요. 완경을 하게 되면 눈으로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이제 네, 생리를 딱 멈추니까. 그리고 멈추기 전에 한 1년 전 내지는 한 몇 개월 전부터는 굉장히 불규칙해지면서 주기가 바뀌고 양이 줄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완경이 되나 보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거를 느껴요.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남자들도 이 여자들의 이제 완경처럼 그런 이제 갱년기를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들이 겪는 갱년기 증후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아담 증후군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남자들도 이제 이러한 갱년기가 되면은 당연히 테스토스테론이 줄어요. 남성 호르몬이. 근데 그 변화를 여자들처럼 이제 완경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잘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자기가 확인이 안 되고 상당히 서서히 진행이 되니까 눈물을 잘 흘리고 굉장히 이제 흔히들 센티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변화들을 겪는데 40대에서 50대가 되면은 남성 3명 중에 1명이 이걸 좀 겪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남성들도 갱년기를 겪는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요 매년 조금씩 줄어요. 1 내지 2%씩 주니까